정치는 편을 억지로라도 갈라놔야 힘을 가집니다. 통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통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AI가 싫다고 해서 거짓말로 AI의 나쁜 점만 말해버리면 저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무서운 것도 여기서 전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Vishnu is trying to persuade the prince that he should do his duty, and to impress him takes on his multi-armed form and say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몇 년 뒤에 당신은 면접장에 앉아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맞은편에 사람이 없을 거고요. 카메라 하나, 화면 하나, AI가 당신의 표정을 읽고 목소리 떨림을 재고 당신이 갈아넣은 인생을 30초 만에 채점할 것입니다. 미리 말해둘게요. 저는 AI를 싫어해요. 근데 저도 AI를 써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이 시리즈를 끝까지 보세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터뷰 영상을 10대 분들이 많이 봤으면 합니다.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이건 영화가 아니라 뉴스입니다. AI가 실제로 사람을 속이고 시스템을 뚫고 들어간 사례가 이미 보도됐어요. 성실하게만 살면 안전하다고 배웠죠? 그 말 이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킬링 필드가 열렸어요. 주위를 한번 보세요. 시계, 반지, 이어폰, 안경 등 스마트 기기가 너무 많아졌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신체의 일부처럼 파츠처럼 느껴질 만큼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친숙해지면 친숙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내 스케줄, 내 정보 전부 네트워크로 공유됩니다.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지내보면 어떨까요? 상상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를 이제는 AI가 읽습니다. 이제 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면접이요. 면접이라는 건 인간이 인간에게 객관적이라는 명목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주관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주관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그 회사에 떨어졌어도 회사와 안 맞아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의해 떨어진 겁니다. 이제 AI가 면접관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지극히 객관적일 것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냉정하고 차가울 것입니다. AI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노예의식이 심어집니다. 선생님께 이쁨 받는 법을 배우고 시키는 걸 잘하면 칭찬받고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시키는 걸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존재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대체되는 건 누굴까요? 제일 말 잘 듣게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져도 이제 면접관 핑계를 대면서 질질 짜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나는 기준 미달로 떨어졌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져서 좌절해도 아무도 당신 편을 들어주거나 위로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AI에게 똑같이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거니까. 사람은 배신하려면 마음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서로 돕고 위로해주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말하고 다녔습니다. AI가 디자인부터 코딩까지 전부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이 하던 일을 AI가 배신하게 될 거라고. 여러 사람이 붙어야 했던 대형 프로젝트도 혼자서 실행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리고 그게 10년 안에 벌어질 거라고. 그 말을 하면 사람들 반응은 모두 똑같았어요. 이 새끼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저를 이라고 했습니다. 반박하는 논리도 전부 똑같았어요. 사람이 하는 것까지 AI가 어떻게 하냐, 사람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걸 기계가 어떻게 하냐.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인간들의 생각과 모든 정보는 네트워크에 있다. AI는 그걸 보고 학습하고 똑똑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을 놓고 봅시다. 제가 그 말을 꺼낸 지 5년도 안 지났어요. 저는 지금 여러 프로젝트를 맡고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내공으로
그러므로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AI 에이전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미친놈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도 지금쯤 AI와 함께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저한테 와서 네 말이 맞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맞는 말을 해도 세상은 일단 비웃고 시작합니다. 대부분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칭찬받으려고 노력했던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하는 행동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칭찬이 사실은 뭐였는지 아시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선생님께 칭찬받으면 그게 잘하는 행동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칭찬의 기준은 논리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기준이에요. 주관이에요. 그 주관에 맞춰주면 이쁨 받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지배자에게 이쁨 받는 법을 배우러 가는 곳. 지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 친구들과의 의리보다 선생님의 말이 곧 법처럼 여겨지고 친구들보다 선생님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거죠. 어른을 따르고 예의를 갖추는 것. 그 선생님의 인성이 어떻든 품격이 어떻든 일단 예의부터 갖추는 것. 윗사람에게 대들면 하극상이라고 배우는 것. 내가 좋은 걸 만들어도 윗사람에게 먼저 드리고 물러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조직 문화라면서 배우면서 컸고 우리는 그 규칙을 지켰습니다. 미디어는 쓸데없는 거다. 게임도 커뮤니티도 가까이 하면 바보가 된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부모님께 선생님께 이쁨 받는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 대가로 우리는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공중파가 말하면 쉽게 믿고 내 생각이 바른 소리 같아도 쉽게 소리 내지 못하고 옳은 생각마저 윗사람 비위에 맞춰서 스스로 세뇌하고 취업할 땐 자기소개서를 착해 보이게 똑똑해 보이게 성실해 보이게 적는 사람. 그래도 좋아요.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예의를 지키는 대신 어른들은 어른답게 기준을 지킨다. 그 약속만 지켜졌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깬 건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중립을 어겼습니다. 미디어를 비판하고 미디어를 멀리하라고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마저 지금은 스마트 기기와 친하게 지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인간들은 정말 간사해요. 본인들의 말이 곧 법이라도 된 것 마냥 떠들어대다가 본인들이 욕하던 것들이 돈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지우고 가면을 써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을 한번 잘 보세요. 옛날에 포토샵이나 그림판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건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모두 입을 꾹 닫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진심으로 혐오해요. 바보가 되니까 미디어를 멀리해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말했던 선생님들도 AI라는 존재 앞에서는 입을 꾹 닫고 본인들도 그 미디어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폰을 잡고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얘기입니다. 그 간사한 어른들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저물고 있는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술에 쩔어서 접대로 굴러가던 비즈니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즐기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억지로 버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멍청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싶었으면 네트워크 개방과 AI의 침투를 막았어야죠. 분명히 신성했던 것들이 미디어 때문에 서커스가 되어버렸어요. 도파민에 절여지는 건 EDM 듣는 거랑 똑같아요.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절여지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음악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요즘 범죄 얘기 없는 힙합은 팔리지 않는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넘기는 그 손가락 속도가 누군가한테는 전부뿐입니다. 쉬운 자극에 길들여지면 어려운 건 시작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쉬움은 자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구가 왜 자꾸 진화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쉬운 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쉽게 얻으려고 하고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건 피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아까 그림 얘기가 딱 그거입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하던 것들이 프로그램 하나로 끝나버린 세상. 기술의 발전은 노력을 거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기술 10년 뒤에도 기술일까요? 그리고 그 쉬움이 AI를 세상에서 제일 빨리 퍼지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다들 쉬운 걸 원하니까 다 해주는 기계가 오는 겁니다. 쉬운 것만 골라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려운 걸 해내는 능력 자체를 기계한테 뺏기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는 순간 가치는 사라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흐려지다 보니 사람도 같이 흐려졌습니다. 옛날에는 흑과 백이 정확히 나눠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역이 다 양지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엔 흑도 백도 아닌
곰팡이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완전히 까맣거나 완전히 하얀 사람만 좋아합니다. 어중간한 게 제일 역겨운 거예요. 미디어도 그렇게 쓰레기가 됐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10대 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격투기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운동판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저는 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분야를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케팅이라는 키워드가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기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운동도 저한테는 그런 관심 분야예요. 미리 말해둘게요. 오늘 하는 얘기는 특정 단체, 특정 인물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단정 짓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질문을 던질 거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자리를 꿰차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깨끗했을까 하는 얘기들. 그럼 저도 질문이 하나 생겨요. 평생을 죽어라 노력해도 집이 가난하거나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기회조차 주지 않는 어른들이 정말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들의 목표도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선수를 만들고 싶은 욕심보다 미디어에 노출돼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더 커 보여요. 만약에 기본조차 안 되어 있어도 미디어에 노출만 되면 띄워주는 판이라면요. 그 판에서 조용히 실력을 쌓은 사람은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썩은 문화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합니다. 문화 자체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노력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죽어라 노력할 거면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을 의심하지 마세요. 판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도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 겁니다.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깐 투포한 선수였어요. 그때 많은 어른들이, 많은 코치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투척은 절대 한국인이 세계에서 빛낼 수 없는 종목이다. 다들 그렇게 단정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한국 투포한 선수가 20세 이하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투포한의 새 역사를 썼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수빙티엔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키 172, 단거리 선수 치고는 작은 키죠. 우사인 볼트와 같은 트랙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때도 다들 말했어요. 동양인은 100m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선수는 올림픽 무대에서 9초 83을 뛰었습니다. 아시아 신기록. 동양인의 한계라던 그 벽을 스스로 부숴버린 거예요. 이 두 장면이 증명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던 그 말을 그 선수들의 한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어른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왜 더 많이 나오지 못할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선수들에게 가야 할 돈이 과연 온전히 선수들에게 갔을까요? 술값, 품위 유지비? 이런 단어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협회 주변에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 판에서 배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지도자가 될까요? 그 아랫 사람은 뭘 보고 배울까요? 썩은 건 그렇게 대물림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판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문 운동 선수로 성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오래 지켜본 팬의 입장이고 생각이고 질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질문들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스파링은 늘 두렵고 설레는 시간이라고 해요. 연습한 기술, 동물적인 반응 속도를 올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해보면 알게 돼요. 내가 긴장하는 만큼 상대방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코피도 좀 나고 좀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부담을 나만 지는 게 아니라 상대도 똑같이 지고 들어와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 동안 싸운 거잖아요.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끝나면 내가 터졌든 상대가 터졌든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고된 훈련과 스파링을 충분히 쌓은 선수들이 실력도 좋고 상대를 더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링 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함이 뭔지 몸으로 배운 사람은 불공정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런데 지금 미디어를 보세요. 자극적인 것, 사건, 사고 터질 것 같은 위험한 그림만 자꾸 비추면서 기초와 기본이라는 고유의 중요한 문화가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 무술을 어떻게 다루는지 볼게요. 태국, 무에타이는 태국을 대표하는 무술이죠. 선수들은 경기 전에 스승에게 예를 올리는 의식부터 치릅니다. 와이크루라고 부릅니다. 수백 년 된 그 의식을 지금도 링 위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일본 스모 경기장에서는 아직도 신에게 올리는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예를 갖출 것. 승부보다 의식이 먼저입니다. 가라데와 유도는 아예 학교 수업에서 가르칩니다. 중국 소림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소림사 주변 도시에는 무술 학교에서 숙식하며 수련하는 학생이 수만 명입니다. 운동장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이 같은 동작을 함께 반복합니다. 브라질 주짓수는 한 가문이
어머니 대를 이어 평생을 걸고 다듬은 무술이고 브라질은 그걸 국가의 자부심으로 키워서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자, 그럼 한국입니다. 태권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련하는 무술, 올림픽 정식 종목, 그리고 나라가 법으로 정해둔 무술입니다. 법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기는 태극기 할 때 그 국기가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나라를 대표하는 무예라는 뜻이에요. 2018년에 국회가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애국가도 무궁화도 사실 법에는 없습니다. 관습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태권도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품새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동작 하나하나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품새의 이름들은 고려, 금강, 태백, 이 땅의 정신과 산에서 따왔고 모든 동작에는 공격과 방어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쌓였는지 조금만 알아봐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 안에서 태권도는 조용합니다. 태국이 무에타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일본이 스모를 지키는 것처럼, 브라질이 주짓수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태권도를 다루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편으로 슬픈 일입니다. 미디어에서 퍼뜨려주지 않으면 조용해지고, 미디어에 휩쓸리면 고유의 멋을 잃어버리고, 문화가 스스로의 주관을 잃고 흘러가는 모습은 주관을 잃어가는 지금의 인간들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링에 오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링에 오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궁금하면 끝까지 좀 파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판을 시장성이라는 관점으로도 봤습니다. 답은 간단해 보여요. 돈 냄새가 나니까. 돈이 되는 곳에 이상한 사람들이 먼저 몰려드는 건 어느 판이나 똑같지 않은가요? 그럼 그 아래에서 건강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버틸까요? 먹을 게 없으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묵묵히 버티는 노력형, 재능을 타고난 천재형, 그런 선수들에게 기회가 제대로 갔을까요? 어쩌면 그런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사고인 건 아닐까요? 배에 기름 낀 사람들한테는요, 돈 없고 백 없는 아이들이 기회를 잡는 건 아직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밀어줘야만 운동할 수 있는 시대 말고 자녀가 노력해서 성과를 얻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시대, 그 시대가 아직 안 열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썩은 어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AI를 사용하되 본인에게 맞는 용도로 사용하는 똑똑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죽어라 노력할 거면 그 길을 끝까지 의심하지 마세요. 지도자들도 손을 놓은 것처럼 보여요. 올바른 지도자가 곧 올바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물든 사람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썩은 건 도려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걸 사람이 아니라 AI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저는 AI를 싫어해요. 그런데 저도 AI를 씁니다. 저는 기계보다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AI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AI를 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원래 사람을 써야 하는 일인데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인건비를 AI 결제 비용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사람의 몫을 AI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AI 덕분에 저는 이제 사람을 굳이 찾지 않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한때 저는 사람들을 믿고 일했어요. 모든 걸 내놓고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했어요. 일에도 헌신하고 사람에게도 헌신하고, 저는 분명히 망가져서 치료와 회복이 필요했는데도 일이 우선이고 동료가 우선이었습니다. 일을 지키는 것과 동료를 지키는 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 생각 하나로 1년 좀 넘게 버텼어요. 팀이 힘들어지면 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유혹이에요. 동료 버리고 더 좋은 데로 오라는 유혹. 나야 가면 편하죠. 그런데 버려진 동료들은 지옥이 됩니다. 저는 그 유혹들을 초반에 전부 이겨냈습니다. 동료가 우선이었으니까. 저 만화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해요. 사무라이 만화들 특히 좋아하고, 나루토라는 만화책을 진짜 재밌게 봤어요. 나루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게 컸지만, 사스케라는 문제만 만들지만 나루토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스케가 있었고, 일편단심 나루토만 바라보는 히나타가 있었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현실은 그런 거 없어요. 다 말만 번지르르 해요. 우린 가족이다, 우린 식구다, 같은 밥 먹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끈을 잡고 버티는 순간이 오면 결국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진짜 허무합니다. 저는 끝까지 지켰어요. 동료들과의 약속을.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본인들 밥그릇 챙기려고 본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료를 이용하고 팔아먹습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AI를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미친 세상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돈 때문에 가족까지 저를 실망시키는 일을 겪었어요.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상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미군이 창설 25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불교 경전을 만들어 장병들에게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이 기계 AI의 시대에 병사들 손에 경전을 쥐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총든 조직이 마음을 챙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기독교와 불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부처라는 존재는 저에게는 너무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부처의 가르침은 삶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의 말들이 지금도 전부 맞아요. 그 말씀들을 곁에 두면 삶이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들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진짜 노동자를 위한 나라에서는 AI의 발전이나 AI가 일상을 파고드는 게 매우 느리거나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니까 AI가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기업만 발전하고 노동자의 인권이 사라지는 나라는 AI를 쓰라고 널리 퍼뜨리고 권장하고 10대들의 교육에까지 AI를 넣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저는 AI에 의존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의견과 객관적인 현실은 정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치는 편을 억지로라도 갈라놔야 힘을 가집니다. 통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통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AI가 싫다고 해서 거짓말로 AI의 나쁜 점만 말해버리면 저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무서운 것도 여기서 전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인류애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수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AI의 탄생 또한 환영합니다. 이 문장이 모순처럼 들린다면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이 모순을 버티는 게 지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